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발표를 하게 된 13기 강지혁입니다. 어,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Rolling in the Shadows라는 어, EVM 생태계에서 그 레이어 2 안에서 MEB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뒤에 어, 롤업 생태계에서 이제 가능한 MEB 공격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현 상황을 좀 분석하고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이 컨트리뷰션을 한 논문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면은 논문 전개는 어, 이 EVM 생태계에서 레이어 1이 아니라 레이어 2에서 MEB, 그러니까 레이어 1, 2에서 MEB라는 걸 어떻게 디텍트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다음에 그 방법으로 롤업에서 어떤 방법의 MEB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데이터를 측정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어, 롤업 안에서의 어떤 생태 그 MEB 활동들을 조사를 해봤다면 롤업 L1과 L2 사이를 오가면서 MEB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좀 제시를 하는 식으로 논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롤업과 MEB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 레이어 2라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에서 다들 아마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개념일 것 같긴 한데 이더리움의 확장성, 그러니까 보안성은 유지하되 확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어, 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이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이제 맥스 블록 사이즈를 대충 어, 트랜스퍼만 있는 제일 가벼운 트랜잭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1초에 한 119개 정도 이론적으로는 처리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수위에 대해서 다뤘는데 다른 수위를 비롯한 많은 뭐 모놀리식이나 아니나 아니면 뭐 하이퀄리티나 다양한 솔루션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면 TPS가 빨라질 수 있는데 그냥 이더리움만 쓰면 굉장히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수수료도 높아요. 가스비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다른 어떤 솔루션에 이제 아웃소싱을 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예전부터 존재했고 그 방법으로는 사이드 체인, 뭐 브릿지, 그다음에 뭐 페이먼트 채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폴리곤이 사이드 체인이고 여기 레이든 같은 게 이 페이먼트나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리고 아마 가장 이제 잘 어댑티드 된 솔루션으로 롤럽이 있는 건데요. 롤럽이 뭐냐고 하면 L1의 브릿지 컨트랙트라는 것을 배포를 해서 음,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L1에 있는 자산을 롤업으로 옮기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퀀서라는 것들이 이 L2에서 트랜잭션을 배칭 처리해가지고 브릿지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블럭에서 배치 트랜잭션 안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가서 마치 이 스루풋이 늘어난 것처럼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퀀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얘는 마치 이제 이더리움에서 블록 빌더 같은 역할을 하듯이 이 L2 트랜잭션을 이제 오더링을 해서 L1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롤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MEB가 무엇인지도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 저희가 매 기수마다 프리세션 때 MEB를 다뤘고 이번에도 다뤘기 때문에 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MEB는 언제 가능하냐면 어, 기본적으로는 그 멤플이라는 어, 확정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이제 볼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떤 제3자나 어떤 엔티티가. 그리고 그 트랜잭션을 블럭에서 순서를 조작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디파이 트랜잭션들입니다. 디파이 트랜잭션은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순서를 잘 이렇게 조작하거나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을 끼워 넣는 식으로 어,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블록 프로포저를 하는 노드들만 이런 이제 짓을 할 수 있는데 그 퍼블릭 mempool을 을 보고 다른 이제 흔히 MEB 서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그 참여자들이 이제 뭐 백러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어 이걸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플래시봇이나 MEB 부스트 같은 솔루션을 많이 어, 내보냈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MEB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이제 많은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저번 프리세션 때 MEB를 마침 했었어가지고 좀 다시 발췌를 해왔는데 어, 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렇게 퍼블릭 멤플과 디파이 트랜지션 오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 MEB가 전개되다 보면은 그 스패밍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보츠라는 곳은 이더리움에서 이런 MEB로 인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 솔루션이고 게스 클라이언트를 이제 좀 중앙화된 방식으로 보급을 해서 릴레이라는 걸 둬가지고 이 MEB 서처들이 어, 그 트랜잭션 제출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발전한 솔루션인데요. 사실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냐면 MEB는 결국 이제 대표적인 게 아비트라지인데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이에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기회를 포착하거나 함에 있어서 굉장한 불균형이나 그리고 스테이킹 어떤 양에 비례한 어떤 기회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플래시복 같은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이더리움의 이제 지금 버전은 그래서 이제 블록 프로포저 말고도 다양한 서처들,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에 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번들, 그러니까 오더링도 일부 해서 제한을 하면 뭐 자기가 제출한 어떤 브라이브,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게 채택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다른 트랜잭션으로 하여금 뭔가 수익을 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생태계가 어쨌든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리고 굉장히 융성해 있고 현재 이더리움 PBS라고 프로포저랑 빌더를 분리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한데 어, 그 블록 프로포저와 빌더가 달라서 음,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얘로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제출을 하면 그럼 빌더는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프로포저한테 줄 수 있게끔 그 빌딩을 하고 프로포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블록체인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MEB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뭐냐, MEB로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냐 했을 때 논문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방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비트라지, 리퀴데이션, 샌드위칭인데요. 다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라서 다들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은데 아비트라지는 디파이에서
거래소들 간에,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있던 개념이죠. 거래소들 간의 시세 차익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딴데 가서 비싸게 파는 게 아비트라지입니다. 그리고 리퀴데이션은 이제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대출 그 프로토콜들이 디파이의 한 그 부분 요소로서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데요. 어, 어떤 사람이 이제 뎁트를 내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어, 담보를 제출하고 빚을 가져갔는데 담보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 사람의 담보를 청산시켜야 할 때 이거를 제3자가 할 수 있게 제3자가 해주고 그 사람은 리퀴데이션에 대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게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퀴데이션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수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MEV의 일종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샌드위칭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TV가 빅팀 트랜잭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디파이에서 스왑을 할 때 그 사람이 구매함으로써 어떤 그 토큰이나 어떤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크게 변동할 것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사기 전에 미리 자기 걸 먼저 사놓고 프론트 러닝인데 사놓고 그 사람이 팔 때 이거를 어, 덤핑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좀 더 비싸게 사서 나중에 팔 때는 가치가 하락된 채로 팔게 되는 비팀 트랜잭션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어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 방법론을 샌드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B 메소드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롤업에서 그러면은 MEB를 할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오더링을 그러면 결국 MEB에서는 해야 하는데요. 롤업에서 할 방법이 있냐고 했을 때, 어, 이더 L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PBS 같은 이런 생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업의 경우에는 시퀀서가 L2 트랜잭션을 오더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이런 그들에는 퍼블릭 멤플이 딱히 없고 그리고 시퀀서들은 즉 공개된 상으로는 선착순 오더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앞서 말한 방법 중에 트랜잭션을 미리 발견하고 그 트랜잭션보다 먼저 뭔가 그 제출을 해서 블럭이 커밋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러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 정론, 커먼 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백그라운드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온체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롤업이 나오고 나서 MEB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논문의 주된 어,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잠깐 끊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딱히 없으시면 바로 하고요. 그 프로포즈 빌드 세퍼레이션이 어떤 네, 방식으로 MEB 이거 지금 말하면 들리는 건가? 네, 네, 들려요. 프로포즈 빌드 세퍼레이션이 사실 전부터 이 개념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MEB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나요? 음, 이게 일단 빌더는 어, 옥체인이에요. 그 블록 프로포저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스테이킹 베이스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양이 많을수록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그러면은 스테이킹 양에 비례해서 MEB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제 이 사람들이 블록 오더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 프로포저 노드들이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MEB를 착취할 수 있고 착취한 돈을 다시 이더로 바꿔서 스테이킹해서 사실상의 이제
빌딩을 그냥 장악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체인을 구성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포저랑 빌더를 나눈다는 개념은 프로포저들은 이렇게 임의의 마니플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빌더가 제시하는 것 중에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거를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어, 격리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핏을 빌더와 이제 나눠서 가짐으로써 빌더들이 어, 이제 그 순환의 고리에 참여를 해서 빌더는 빌더가 얻은 프로핏으로 이제 뭐 얘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겠죠? 그렇지만 보상을 좀 분배를 하고 생태계 참여를 좀 다원화해서 누구 한 주체에 의해 중앙화가 되지 않도록 하면 생태계가 좀 더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PBS의 순기능인데요. 빌더도 어,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소수의 빌더들이 블록 빌딩에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된 영역에서 뭔가 개선이 완료됐다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목소리. 음.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외부 사용자, 디파이 앱 사용자들이 그 MEB로 인해서 겪는 손실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그 이제 그 MEB 수익 창출의 기회 자체가 이제 더 분산화되어 있어서 이게 더 나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MEB,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똑같이 뭐 UX를 해치는 MEB들, 그러니까 샌드위칭 같은 거는 사실 PBS 자체만으로 뭔가 막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데 그런 거는 이더 생태계에서는 카우 스왑이나 MEB 프로텍션 솔루션들이 이제 좀 덱스 그러니까 디파이들이 직접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좀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도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조금 첨언해도 될까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PBS에 관심이 많아서 MEB 쪽에 그래서 좀 봤는데 사실 아디오스에서도 이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BS가 MEB를 사실은 더 좀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긴 하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프로포저가 다 MEB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MEB 부스트를 하게 되면은 모든 블록에 대해서 빌더들이 MEB가 추출된 블록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MEB는 사실 좀 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MEB를 못 MEB도 사실 예전에도 일부의 그러니까 프로포저만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프로포저들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왜냐면 모든 프로포저들이 다 MEB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일부 프로포저들만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모든 MEB 수익들을 가져가게 되는 뭔가 비대칭적인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빌더로 나누게 되면은 걔네들은 이제 빌더로 참가해서 계속 만들게 되면은 모든 밸리데이터들이 그 블록의 수익의 일부를 받게 되니까 모든 밸리데이터들이 뭔가 MEB 수익을 좀 나눠 갖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돼서 그래서 MEB 수익을 빌더와 프로포저, 밸리데이터들이 나눠 갖게 되는 효과를 위해서 지금 MEB 부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MEB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진 않아서 사실 최근에는 옛날부터 좀 논의됐던 그 엔크립티드 mempool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도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예 mempool을 암호화시켜서 정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애니 부스터가 PBS를 이더리움 내부에서 구현한 게 아니라 외부 프로토콜로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그러니까 PBS가 있고 PBS는 어떤 개념이고 PBS를 외부 구현체, 프로토콜 내부 구현체는 지금 없는 거고, 이더리움에서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사실 메인부스트가
현재 블록 빌딩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애니 부스트를 쓰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 빌더가 지금 전체 블록의 95%를 두 빌더가 만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좀 중화가 돼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AMD 솔루션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 엔크립티드 멤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 어디 가면 그 빌더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프리세션 때 했었는데 그걸 어 이거 끝나고 첨부하겠습니다. 그 원재님 말씀처럼 진짜 소수의 빌더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논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보통 MEB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더 생태계에서는 이더리움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롤업에서 이걸 좀 찾아보고 싶고 좀 그 양태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전에 이제 MEB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 우리가 체인에서 MEB가 일어났구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MEB라고 하면 앞서 말한 아브, 청산, 그다음에 샌드위치 공격 이렇게 세 개로 규정을 해서 이 논문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방법들은 EVM 호환이 되는 어, 롤업을 다 포함한 어떤 네, 탐색 방법이고요. 논문에서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아비트람, 옵티미즘, CK-싱크, 이더리움 이렇게 네 개의 체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제일 도미넌트한 롤업이었어서요, 이때는. 그래서 보면 어, 아비트라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펜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준비해 놓고 일단 아비트라지는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덱스에서 이제 에밋되는 이벤트들 중에 스왑 이벤트를 찾습니다. 스왑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든 수압 이벤트를 훑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딕텍트를 한다는 거는 뭐 실시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블록들을 쭉 스캔하면서 이제 수압 이벤트를 찾아서 마크를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압 이벤트가 일어난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에 이제 뭐 어디 어디 수압이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수압 체인을 찾아요. 수압 체인을 찾는 건데 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아비트라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한테 이만큼의 USDC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다이로 바꾸고 다이를 맵드 이더로 바꾸고 맵드 이더를 다시 테더가 아니라 USDC로 바꿨는데 그러면은 이게 똑같죠 지금 if out if 똑같은데 잔고를 보면 얘만 지금 얘로 바꿨고 얘가 주인 지갑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안 변했는데 이제 B 같은 걸 제외하면 토큰 밸런스에는 남는 돈이 생긴 거죠. 이런 패턴을 찾아야 되고 이런 패턴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양한 서로 다른 덱스에서의 이제 수압 체인이 말하자면 있는 건데 그 수압 체인에서 첫 번째 수압의 인과 마지막 수압의 아웃이 같은 이런 패턴을 블로그 훑으면서 쭉 찾으면 아, 이건 아비트라지식션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들을 거치는, 그러니까 이 수압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P&L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했을 때 되게 정직하게 그냥 토큰 밸런스의 그
그 프로핏이 기록이 되고요. 코스트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체인 자체의 수수료와 더불어서 뭐 플래시봇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블록 프로포저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더링 하는 주체한테 뇌물을 주는데 그걸 이제 플래시봇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다 트랜스퍼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것까지 만약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핏을 알고 코스트를 아니까 어 결국 얘가 얼마 벌었는지 알 수 있고 이때 그 기준은 코인게코 API를 통해서 그 토큰들의 이제 이더 가격으로 환산을 한 뒤에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브의 MEB를 측정하고 계산했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따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리퀴데이션으로 넘어가면 덱스 프로토콜은 이제 이게 어펜딕스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니스와 밸런서, 커브 이렇게 세 개 프로토콜을 썼다고 하고 이제 어, 리퀴데이션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랑 아베 또는 네, 이렇게 두 개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리퀴데이션은 좀 더 쉬운데 그냥 그냥 콜레터럴에서 뎁트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낸 담보를 청산하는 주체가 가져가고 얘가 낸 빚을 그냥 이렇게 좀 뭐 지불하는 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을 얻고 코스트는 아까랑 똑같이 내가 얘를 제일 먼저 리퀴데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오더링 피를 좀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더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하고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는 뭐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서 저도 그냥 넣어봤는데 얘네는 직접적으로 이제 리퀴데이션과 관련된 애들이거든요. 이벤트가. 네.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리딤이라는 걸 한대요. 왜냐하면 어 얘네는 청산 같은 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담보를 맡길 때 이제 C 토큰이라는 걸 그러니까 다이를 넣으면 이제 어 컴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래퍼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딤을 해서 그걸 실제 자산으로 바꾸는 것까지를 들어야 얘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리딤이라는 이벤트도 듣는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한 부분이라 크게 유념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저 같고 혹시 그 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라는 게 실제 그 솔리디티로 이벤트 로그 발생시키는 그 이벤트를 말하는 건가요? 네, 에밋하는 것들 말해요. 네, 네.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샌드위칭은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앞선 것들은 뭐 꼭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트잭이나 하나의 블록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 좀 비교적 간단한데 반면 샌드위치는 좀 복잡한데 왜냐면은 어, 이제 트랜잭션이 그 희생양 트랜잭션 앞뒤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이벤트는 하나긴 하거든요. 트랜스퍼.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큰이 이동하는 거에 껴서 이렇게 수익을 착취하는 거니까. 그런데 블락이 이제 그러면은 앞뒤로 얼마까지 봐야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토믹하게 이렇게 샌드위칭이 이렇게 쌈 싸먹는 게 아니라 뭐 사이에 여러 가지 껴있고 이 트랜잭션을 뭐 좀 나중에 좀 멀리 떨어진 채로 이렇게 감싸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더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논문을 발췌하면서 블락을 넘어가는 그 샌드위치 공격을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럭 세컨드가 좀 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반면 롤업은 이제 TPS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한 블락 안에서만 이게 일어난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논문에서도
어떤 트랜스퍼 이벤트가 있을 때 얘가 샌드위치를 당했는가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이제 논문 앞뒤에 백블락을 스캔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스캔을 어떻게 하냐고 보면 되냐면은 이제 어 전형적으로 샌드위칭은 이제 희생양이 있고 앞뒤로 이제 발라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트랜잭션을 찾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먼저 사겠죠. 그러니까 먼저 산다는 것은 이제 이 토큰을 샌드하는 주체가 덱스에서 리시버로 토큰이 나가고 그 다음에 빅팀도 똑같은 거를 덱스에서 이제 빅팀 지갑으로 보내겠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바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샌더가 아까 말한 어테커와 동등하고 어 그리고 보내는 거는 이제 그 덱스. 그래서 TB 리시버도 덱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랜잭션의 어드레스들을 비교하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글로 쓰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걸 찾는 겁니다. 해서 얘는 어 그 얘도 P&L 계산을 할 때 다 코인게이코 API로 이더로 바꿔서 계산을 했고 똑같습니다. 수수료는 다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결국 수수료고 이득은 이제 음, 여기서 쓴 돈에서 여기서 이거 빼는 그러니까 여기 시세 차익이겠죠.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좀 절었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P&L 계산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번만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다양한 패턴, 그러니까 다양한 수압이 있고 어, 다양한 MEB가 그러니까 하나의 MEB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캔을 계속 돌면서 어, 못 찾은 패턴이 없을 때까지 약간 뭐 그런 마킹을 하면서 모든 트랜잭션을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EB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닌데 이 MEB 서처들이 이걸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서 하는지도 부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플래시론 이벤트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트랜잭션 안에서 시작할 때 돈을 빌리고 그 트랜잭션 끝날 때 이제 돈을 갚는 걸 플래시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그 사이에 아브나 리퀴데이션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들었다. 들었을 때 아브나 밸런서를 이제 프로토콜 그 이벤트 토픽을 들었다고 하고 뭐 유의하시면 좋은 점은 하나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샌드위칭은 플래시론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이 블럭들을 쭉 스캔을 하면서 찾을 건데 어,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지금 잠깐 물어봐도 되나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리퀴레이션에서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플래시론의 피는 안 빼나요? 코스트에서? 혹시? 사용한 경우에요. 네네. 제너럴하게 언급하느라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플래시론 사용했으면은 플래시론 피 당연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 모든 네, 트렌드 그리고, 거라. 네, 네, 왠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랬을 것 같고, 네, 일단 사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거는요, 그 뒤에 샌드위칭이, 네. 그러니까 저게 그 샌드위칭이라고 약간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덱스는 항상 아비트라이저가 깔려 있는데 CX랑 가격 갭을 보고 아비트라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CX랑도 아비트라이징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멍청하게 움직이는 리테일 유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런 유저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처가 사실 아비트라저였고 아비트라저가 이제 가격 맞추려고 바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리테일 유저가
좀 크게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 갭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뭐 다시 뭐 아비트라저가 가격을 맞추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일어났을 때 이 패턴이랑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약간 샌드위칭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저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예외의 경우들을 좀 많이 포함하지 않는가라는 약간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프론트 러닝이 의도치 않았는데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거를 어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MEB 서처가 존재하는 것보다 많은 게 샌드위칭으로 그 탐지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 네네, 맞습니다. 어,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이더리움에서는 사실 한 블록 안에서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얘보다 먼저 사서 어 먼저 살 수는 있는데 한 블록 안에서 그걸 사자마자 판다는 거는 좀 명백한 일비인 것 같거든요. 롤업에서 이 100블락이라는 수치가 그러면 좀 더 근거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 뭐 사서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사자마자 팔았는데 MEB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딱히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오탐 가능성이 약간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100블록까지 아마 그 윈도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윈도우가 크면 클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사이즈가 커질 것 같아가지고 오탐에 대한 약간 얘기가 음. 그리고 거리에 대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디펜스가 논문에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저, 그, 못한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소리 좀 줄이시죠. 네. 못함이, 저는 뭔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토큰에 대해서 똑같은 주체가 앞뒤에다가 붙였을 확률이 잘 없을 것 같고, 그게 의도적이지 않게 어떤 토큰 앞뒤로 그거에 대해서 앞에선 사고 뒤에선 팔고가 일어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의도치 않았던 의도했던 결국에 그게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샌드위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고 중간에 낀 사람은 샌드위치를 통해서 손해를 입었고 그거를 뭔가 굳이 오탐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샌드위치가 맞아서 MEB에 포함시키는 게 사실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 맞는 연구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뭔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샌드위칭이라는 게 이제 정의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의 약간 트랜잭션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인지하고 공격하는 게 샌드위칭인데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아비트라지 봇들은 특히 이제 L2 같은 뭐 아비트럼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아비트라지 봇이 활동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CX랑 아비트라지 하는 봇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셀이 자주 일어났다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연치 않게 걸렸다라는 게 무시할 수 있다고 전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결과 자료, 그러니까 다른 자료가 있거나 다른 경험이 있어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경험과 제가 봤던 데이터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아까 의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샌드위칭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할 때 어떤 트랜잭션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공격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알고 있는데 우연찮게 얻어 걸려서 그걸 샌드위칭으로 포함하는 거는 좀 정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EVM 구조상 그런 약간 오더링에 따라서 시퀀스하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앞뒤로 우연찮게 걸려서 이익이 발생했던 걸 샌드위칭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뭔가 저는 그 아비트라지 봇이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자체가 뭔가 힘들 것 같은 게 이제 이 빌더들은 램프를 보고 어떤 그러니까 한 블록 안에 두 개의 다른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비트라저는 그 멤플의 순서를 조작하지도 못하는데 내 트랜잭션이 사고 파는 게 어떤 위치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아비트라저는 이제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산다 하나만 보내야지 사고 팔고를 동시에 보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는 게 먼저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가 빌딩에 참가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사고 파는 걸 동시에 보내는 거지. 일반적인 아비트라지 봇이 그런 거를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걸 만약에 했다면 이제 실제로 MEB를 추출하기 위한 트랜잭션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동시에 보냈다라고 전 가정을 안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걸 저희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래서 롤링 윈도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롤링 윈도우의 레인지가 크면은 봇이 충분히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더리움 같이 약간 그러니까 랩시드 같이 거래량이 많은 그런 데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게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냥 그 지금 가격이 아비트라지 키가 있다면 바로 그냥 봇은 바로 서치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다시 뭐 셀을 해서 가격을 맞추는 이제 가격 차익을 먹는 거를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봇은 항상 이제 가격에 외부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냥 아비트라지랑 CX랑 수행하고 있는 과중에 그냥 그 리테일 유저의 트랜잭션 안에 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제가 상정한 케이스는 애초에 그 아비트라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샌드위칭이라고 한다면 뭐 바이랑 셀을 동시에 보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위칭이라고 명백하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결과로 그러니까 이벤트가 찍혀 있는 거래 내역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저희 샌드위치로 분류하는 게 한 블록 안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도 샌드위치로 분류하나요? 지금 제가 100블록 레인지 파악을 윈도우를 아까 잘못했는데. 둔다고 해가지고요. 이더에서는 그 한 블록으로 잡는데 그 L2에서는 그걸 좀 넓혀서 100블록까지로 분석을 했다라고 논문에 제안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질문 드렸던 거였습니다. 성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논문에서 근데 별다른 언급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논문에서 이런 그 샌드위치 디텍팅 솔루션을 이제 그 좀 휴리스틱하잖아요. 근데 이 휴리스틱한 솔루션을 이제 다른 논문에서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논문이냐면 그 저희 노션에도 있는 것 같은데 How Dark is the Forest라는 Quantifying Blockchain Extractable Value 이 논문을 참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 혹시 정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끝나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트를 해야 되는데 음, 어떤 트랜잭션이 그래서 빅팀이냐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MEB를 일으켰는지 알기 위해서 샌드위치의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찾으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희생양이기 때문에 좀 트리비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아비트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앞선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냥 비싸지면 수업한 게 뭐든 제 상원님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해주신 말씀이랑도 다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그러니까 서처들은 어쨌든 디스커버리를 하고 트랜잭션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떤 게 트리거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됐고 이제 논문에서는 좀 엠피리컬하게 어, 100블럭 정도 안에 이, 이 트리거 트랜잭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얘를 스캔해서 이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리퀴데이션 프로토콜들은 헬스 팩터라는 걸 관리를 해서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얘는 청산 가능한 상태다라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업데이트를 하는 기준은 오라클 업데이트, 그러니까 체인링크 같은 다른 오라클들의 가격 이제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진 그 시점에 이제 그 시점과 그 리퀴데이션 트랜잭션 사이에 있는 것 어떤 그 트랜잭션이 이제 트리거다. 그러니까 트리거라는 거는 서처가 이거를 보고 얘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뒤에서 뭔가 수치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좀 마이너하지만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선 것들을 보면 하나의 트리거에 대해서 패턴이 뭐 그러니까 그 서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주소들이 공격을 했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컴피티션도 좀 뒤에서 애널라이즈를 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요. 하나 디스클레이머를 하고 넘어가는데 보시면은 어펜딕스에 아까 소개되어 있다고 한 것들을 보면 이제 디파이 중에서도 좀 메이저한 한정적인 것들을 하드 코딩에서 콕 집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측정치는 로어 바운드일 뿐 뭔가 전체를 커버하고 있진 않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인게코라는 오프체인 API를 사용하다 보니까 틀릴 수 있다라고 좀 보험을 깔아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또 얘기해야 하겠죠? 연구진은 21년 1월부터 23년 8월까지 블록을 스캔을 하면서 디텍션을 좀 돌려보고 그 PNL 같은 매트릭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매트릭을 다 뽑았습니다. 코드가 깃허브에 전부 공개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읽기 쉬워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일단 뭐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말한 기준으로 디텍트한 샌드위칭이 없었다는 겁니다. 롤업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연구진들의 판단 하에서는 그 시퀀서들이 이제 프론트 러닝을 하지 않고 어, 정직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롤업이 믿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앞선 패턴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false positive를 띌 수 있음에도 없다고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어, 네. 시퀀서가 안전한 것 같고 저 패턴이 좀 레짓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카운트가 다 적혀 있는데요. 샌드위칭이 적고 보면 모든 활동이 사실 이더가 다른 이제 솔루션들보다 압도적으로 카운트 측면에서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얘네가 쭉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월별로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어, 보시면 이더리움은 이제 쭉 있었지만 각 레이어 2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좀 출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 이쯤 했던 것 같아요. 옵티미즘은. 네, 아무튼 주목할 만한 점은 롤업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아비트라지 같은 이제 측면에서는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롤업의 출시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MEB 활동을 이제 넘어가서 한다는 거고 덱스에서도 뭐 둘 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리퀴데이션도 롤업들이 활성화가 됐는데 리퀴데이션은 이제 이쯤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지
이제 연구와 관련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아마 명시하려는 것 같은데 이때가 좀 장이 안 좋아지면서 변동성도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청산할 이제 거리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떤 양적인 볼륨 측면에서 카운트 측면에서는 이런 양태를 띠고 있고요. 어, 이제 수익성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표는 이렇고 결론은 이제 이더리움이 거의 넷으로 쳤을 때는 10배 이상의 수익성을 낸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아직 뭔가 밸류 축적 측면에서는 이더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곳들에서 이제 민값이 미디언값,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이 중앙값보다 훨씬 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다, 수익을. 그래서 분포가 좀 그러니까 우편향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2에서 이제 좀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TK-싱크는 많이 적고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비트럼은 아비트라지를 제일 많이 하고 이게 아비트럼의 뭔가 TVL이 더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연구진이 제시를 하고 있고 옵티미즘은 청산이 많다. 그래서 담보가 옵티미즘에 많은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피상적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프로핏이었고 그 코스트와 어, 그 이게 각 MEB별 블록 디스턴스 그거에 대해서 또 애널라이즈를 하셨는데 어, 코스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트랜잭션 피 그리고 뭐 가스 이런 것들이 주요 구성 요소인데요. 청산을 시키기가 더 빡세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엄청 비싸다. 그래서 롤업은 이런 트랜잭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잘 감소시키는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어, 증명해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MEB는 이제 샌드위치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분포를 봤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50% 이상이 하나의 블록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롤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mem풀이 없기 때문에 블럭 안에 내 걸 같이 넣는 게 거의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거의 없어야 되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잘려 있죠. 대부분이 굉장히 블록 디스턴스가 먼데 근데도 신기한 점은 몇몇은 이제 어, 하나의 블럭에서 MEB를 추출한 값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추측은 페이퍼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도 뭔가 뾰족하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신기한 결과라서 논문에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옵티미즘에서 이 블럭을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이시에 나와 있고 어펜딕스에도 이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매트릭일 텐데, 네.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논문에 있는 피규어가 없어서 그냥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어, 보면은 리버트 레이시 의외로 이더가 제일 낮죠. 논문에서는 이게 TBS 덕분에 좀 MEB 착취가 좀 더 이지하다. 그래서 리버트 레이시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K싱크에서는 리퀴데이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 아마 프로토콜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된 게 없어서 리버트 레이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기회를 두고 뭐 최대 이 정도까지 경쟁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봇인지 아닌지 뭐또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그래서 이제 봇의 수를 좀 측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봇인지 판단하는 거는 일단 베리파이 되지 않은 스마트 컨트랙트고 그 프록시 컨트랙트가 아닌 애들을 쭉 뽑아요. 그럼 얘네는 봇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중에 이제 푸시 같은 메타데이터성 뭔가 정보가 올라가는 바이트 코드를 제외한 바이트 코드가 똑같으면 하나의 보수를 취급해서 이걸 재활용했구나라고 해서 뽑아낸 봇 카운트를 보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클러스터는 이제 뭐지? 어, 이 리유즈를 아마 나타낸 것 같은데, 그 보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제일 많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쾌하게 뭔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보강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매트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트릭이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제가 설명 더 드려야 될 부분. 그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CEX, DEX 간의 MEV 추출에 관한 데이터는 아예 없는 거죠? 네, 디파이 올린 여기 그 앞에 얘네예요. 디파이에서도 얘네만 지금 보고 있어요. 음, 얘네만이고 샌드위치는 트랜스퍼 다 들으니까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명시적으로 분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건데 제가 그냥 그 승려 형한테 듣기로 MEV 추출 중에서 DX, DX 간의 MEV 추출에서 얻는 이득보다 CX, DX로 얻는 아비트라지가 훨씬 크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브요. 음, 네, 아비트라지나 MEV 수익이 더 크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MEV 추출에 대한 데이터를 DX, DX가만으로 하는 거로도 충분한 신뢰를 갖는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아, 어, 일단 논문 스콥도 덱스만 다루고 있기도 하고 제가 CX에서 뭔가 그 CX 덱스 아브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면은 CX 지갑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럼 볼트 지갑 주소를? 볼트 지갑이라보다는 그냥 CX랑 DX 간의 거래 차익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음. 아마 네, 그러면은 이제 CX API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 그게 이제 온체인에 안 남으니까 연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그, 저희가 몇 년, 잠깐만요. 저번에 제가 연구했던 그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프로토콜에서 그거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비트라저가, 아비트라저의 약간 수압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제 CX의 이제 가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차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걸 뭐 아비트라지 수합, CX와 덱스와 아비트라지 수합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크록스 수합이라고 거기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영님의 약간 연구 주제는 아비트라지에 대한 거라기보단 아비트라지 중에서도 MEV로 이제 뭐 아비트라지 하는 거를 약간 그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은 좀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크록스 수합 한 번만 쳐주실 수 있나요? CROS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갖고. 사원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이제 아브를 다루기는 하는데 그 롤업에서 MEB를 이더랑 비교하는 차원이라서 똑같이 빠져 있으니까 막 논문 자체에서 어긋나는 게 없는 것 같긴 하고 이건 저도 궁금해져 가지고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발표한 지 1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반 정도 왔는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결과고요. 논문이 이걸로는 컨트리뷰션이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이제 우리는 노블한 어프로치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L1과 L2의 사이에서 이제 샌드위치 어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에티컬 디스클레이머를 해서 이제 실제로 안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인투이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이유를 제일 먼저 일단 언급을 드리면은 어떤 프로토콜들이 L2 트랜잭션인데 L1을 먼저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L1에 올라가 있으니까 퍼블릭 멤플에서 보고 그 뒤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서 얘를 그 쌈싸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그 세부 전략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당연히 L2 그 프라이빗 램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시퀀서가 뭔가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L1에 왜 L2 트랜잭션을 이제 먼저 보내냐라고 했을 때 홉 프로토콜 같이 그 크로스 레이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래소인데 이제 자체 브릿지를 가지고 이렇게 스왑을 해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얘네가 이 방법을 나중에 써서 뭔가 그, 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실제로 이 후 프로토콜들만 사용 가능한 빅팀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 얘네를 대상으로는 그 L1과 L2로 오가면서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 네.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L1에 그런 게 올라가면 mem프에 보일 테니까 어, 어태커는 얘보다 이제 앞선 프론트 러닝 트랜잭션을 제출해야 되고 백 러닝 트랜잭션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어, L1과 L2 중에 어디에 제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W를 세 가지로 나눈 건데요. 이걸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둘 다 L1에 제출하는 방법 얘를 클래시컬 샌드위칭이라고 합니다. 둘 다 L1에 제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 프론트 러닝은 L1에 램프를 넣고 L2에 이걸 그 시퀀서가 이제 받아올 때 나중에 제출하는 게 하이브리드 샌드위칭 그다음에 둘 다 L2에 제출을 하는 게 스페큘레이티브 샌드위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 2, 3번이 있을 때 3으로 갈수록 트랜잭션의 수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L2로만 가니까. 어, 그런 게 있고요. 그, 어, 네. 이 스페큘레이티브 샌드위칭이 가능한 이유는 그 L1에서 블럭이 이제 결정돼도 L2에 반영되기까지의 그, 그 타임아웃이 있는데 그 사이에 L2에 제출을 하면 얘네 두 개 그 L1 트랜잭션을 시퀀서가 받아오는 그 시간보다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먼저 그냥 다이렉트로 시퀀서한테 줌으로써 내게 먼저 들어가게 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레이어 샌드위칭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러면 L1과 L2의 그 트랜잭션 페어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1에 있는 트랜잭션이 L2에 어떤 트랜잭션,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DK싱크라는 롤업은 트랜잭션 해시가 L1과 L2에서 같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는데 L2는 그런 그게 달라서 직접 매칭을 못하고 아까 이제 MEB 이벤트 디텍션 했던 것처럼 얘도 그 이벤트들을 들어서 비교를 해서 발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 이때 샌드위칭 타겟으로는 이제 이 세 개의 이벤트를 들었다고 합니다. 얘는 그냥 라이브 트랜스퍼고 스티브 수압
어, 그, 호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레이어 샌드위칭을 실제로 해보면, 어, 시뮬레이션 먼저 해보면은, 일단, 어, 그, L1에서 L2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트랜지션 딜레이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2초에서 10초 사이로, 이제, 또 아니죠.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가 250초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번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하는 시간은 되게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수익성에 대해서 사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익성은 이제 프로핏과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코스트 등등 이제 다양한 계산할 때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 시나리오를 나눠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이만큼 있을 때 어택을 해서 뽑을 수 있는 돈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어, 다 US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5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을 때 당연히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많을수록 이 어택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스트래터지 3, 그러니까 모두 다 L2에서 제출을 하는 배치 타임아웃을 노리는 시간으로 얻는 차익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스트가 적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를 어쨌든 하면 거의 2밀 가까운 수준의 이제 어, 익스트랙션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밀이라는 거는 맥시멀 기준으로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이제 200만 불 정도? 하나로 얼마인가요? 한 28? 정도? 맞나? 네, 그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어, 많이 벌 수 있다, 기회가 많다라는 그 증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넷에서도 본인들이 빅팀 봇을 하나 만들어서 뿌린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작동하더라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논문의 전부고요. 그, 어, 이제 우리가 어택 솔루션을 제안했으니까 이걸 막을 방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앞서 말한 것 중에 바로 L2로 가는, 그러니까 얘네 말고는 그 프라이빗이나 엔크립티드 mempool을 쓰면은 그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S3는 사실 롤업의 딜레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롤업이 빨라져서 이런 틈을 좀 줄이고, 그리고 시퀀서가 오더링을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뭐 랜덤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이게 무의미하다고도 증명이 됐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 또 방지를 뭐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덱스가 뭐 여러 개 있으면은 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어, 사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 벡터가 있다는 걸 일단 소개를 해줬고, 어, 네. 그거 자체로도 뭐 컨트리뷰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CS인가에 등재가 돼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